대표님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들어보셨죠? 이게 잘만 쓰면 정말 회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가장 오해가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. 오늘 제가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모든 것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혹시 어디선가 들은 잘못된 조언 때문에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?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도 모른 채 큰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. 이게 핵심인데요.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수많은 카더라 정보들 있잖아요. 이게 그냥 잘못 알았네?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자칫하면 회사를 심각한 법적, 재정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.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위험을 제가 싹 걷어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면서 또 가장 위험한 오해 5가지를 저랑 같이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. 이것만 명확히 아셔도 앞으로 잘못된 정보에 흔들릴 일은 없으실 겁니다. 첫 번째,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오해입니다. 이 기금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경우죠.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신 대표님들 계실 거예요.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 자금을 합법적으로 빼낼 수 있는 무슨 비밀 통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. 이건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. 절대 아니에요.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표님 개인 돈을 빼가는 도구가 아니고요. 회사가 낸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 복지라는 딱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별도의 비영리 법인입니다.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. 이건 헷갈리는 순간 그냥 첫 단추부터 잘못 깨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특히 가족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귀가 솔깃해질 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기금을 만들어서 자녀한테 증여세 없이 돈을 줄 수 있다? 이런 말 정말 달콤한 유혹이죠. 근데 여기에는요,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핵심은 딱 하나, 실제 근로자냐 아니냐입니다. 만약 자녀나 배우자가 회사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하는 진짜 직원이라면 당연히 직원으로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죠. 하지만 근로사실도 없는데 돈을 준다? 그건 불가능하고요. 명백한 탈세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. 세 번째 오해는요.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4대 보험료 등고 아끼려고 기본급은 아주 낮게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복지기금에서 채워주면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요. 예를 들어서 연봉이 1,200만 원밖에 안 되는 직원한테 복지 혜택으로 5천만 원을 준다?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. 그쵸? 이거 꼭 기억하세요. 복지기금은 급여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. 정상적인 급여에 플러스 알파로 얹어주는 말 그대로 추가적인 혜택이에요. 이걸로 급여를 대신하려는 시도 자체가 제도의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.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 싶은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네 번째 오해입니다. 이건 설립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혼동이에요. 사내근로복지기금 만든다고 알아보면 보통 행정사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 한 분이 그냥 A부터 Z까지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. 근데 사실은요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딱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일종의 팀 플레이입니다. 행정사님은 노동부 인가 서류 작업까지 딱 거기까지가 역할이고요. 그 인가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법무사님이 법인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님이 고유번호증 발급받고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거죠. 각자 전문 분야가 다 다른 거예요.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오해네요. 이건 이제 운영에 대한 건데 좀 실무적인 걱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아니, 기금도 결국 하나의 법인인데 그럼 이거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관리하고 장부 쓸 직원 1명 따로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? 인건비가 또 나가는 거 아니냐?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? 물론 옛날처럼 모든 걸 다 현금으로 주고 손으로 장부 쓰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겠죠. 근데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? 여기 나온 것처럼 복지카드 같은 현대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냥 끝납니다.
직원들이 어디에 얼마 썼는지 자동으로 쫙 집계되고 영수증 같은 증빙도 다 알아서 관리되니까요. 굳이 불필요한 행정 업무 때문에 사람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. 자, 이렇게 위험한 오해들을 싹 걷어냈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길을 가봐야겠죠? 그럼 사내 근로복지기금 어떻게 만들어야 제대로 만드는 건지 그 핵심 절차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. 총 6단계인데요. 하나씩 볼게요. 첫째, 노동부 인가.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는 거죠. 둘째, 법무사를 통해 이 기금을 별도 법인으로 등기합니다. 셋째, 세무서 가서 고유번호증을 받아요.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막히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이 3단계. 고유번호증을 받으려면요. 기금 법인 이름으로 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이거 하나 준비 안 해서 전체 일정이 다 꼬이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거든요.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이렇게 3단계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복지 시스템 도입해서 운영하고 1년에 한 번씩 결산 보고하면 되는 흐름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제대로 만들고 운영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이점은 뭘까요? 단순히 직원들한테 좋은 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그 너머에 아주 강력한 전략적 효과들이 숨어 있어요.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바로 법인세 절감이죠. 예를 들어 기금에 1억 원을 출연하면 그 1억 원이 통째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. 그럼 법인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. 그리고 둘째,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합법적으로 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회사 돈이 기금으로 넘어가면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잡히거든요. 그럼 당연히 회사 순자산 가치가 떨어지겠죠?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가업승계 같은 큰 그림을 그릴 때 전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근로자 복지라는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. 자,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들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 시간입니다. 우리 회사의 복지 전략,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의 미래가 과연 팩트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?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된 조언이라는 그런 위험한 모래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에 만약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이 바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우리 회사를 점검해 봐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.